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끄러운 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직업이 남들에게 말 못할 만큼 부끄러운 적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고물상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는 학창 시절부터 제가 결혼했을 때까지도 아버지의 직업을 절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직업을 대놓고 무시할 때도 저는 늘 찍소리도 못한 채 얼굴만 붉혔죠.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고 배웠지만 여러분, 솔직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만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굉장히 속물이었던 제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손에 큰 저를 늘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고물상이라는 직업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어머니는 돈을 벌게 해준 건물주 친구 덕분에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상황이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두 집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제가 겪은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고물상 일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저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는 고물상을 하셨지만 주변의 평판이 정말 좋아서 일도 나름 잘 됐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책도 읽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저를 위해 단 한 번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는데 그때 봤던 남편과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을 만나면서도 정말 끝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모님께 저를 인사시켜주고 싶다길래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뭐야? 고물상 명함에 있는 이름 자기 아버님 이름 아니셔? 혹시 그동안 아버님 직업에 대해 얘기하지 않은 게 고물상을 하셔서 그랬던 거야? 그게... 남편에게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아버지의 직업을 들켰을 때 정말 쪽팔렸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쪽팔렸지만 제가 그걸 쪽팔리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킨 게 더 수치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과 달리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건물주 친구분의 권유로 재테크를 하시면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했고 이후 큰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우연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친구분들도 너무 기품 있고 교양 있어 보이시고 여러모로 저희 집과는 아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을 보고 난 후 아버지께 절대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발 일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 이제 결혼도 해야 하잖아요. 너 결혼 생각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 몸 걱정은 안 해도 돼. 이 일이 생각보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고물상 일을 계속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제 남편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네? 제 말에 놀랐는지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놀랄 정도로 차분하게 말을 하셨습니다. 너 아빠의 직업이 부끄럽구나. 하지만 정말 미안한데 아빠는 고물상이라는 직업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처럼 매번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은 정말 의미가 있어. 너 아빠가 하는 일이 뭔 줄은 아니? 요즘같이 쓰레기 많이 나오는 시대에 꼭 필요한 재활용 산업이야. 아빠는 고철, 폐지, 플라스틱, 유리, 가전제품 등의 다양한 폐기물을 수집하고 가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재활용 업체에 판매한단다. 사람들이 못 쓴다고 믿었던 쓰레기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이 직업이 아빠는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렴.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물상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은 아닐까 후회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 언젠간 아버지가 이 고물상 일을 그만둘 줄 알았어요. 돈이 많이 되지도 않을 텐데 왜 쓰레기를 취급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지 항상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 말을 들으니 이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고물상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 그 자체였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당당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 후 남편과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래, 사돈 어르신이 혼자 너를 키우셨다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근데 사돈 어른은 무슨 일을 해서 널 키우신 거니?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물상을 하셨습니다. 폐자원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늘 뿌듯해하셨어요. 뭐? 고물상? 그니까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을 했다 이거야? 와, 나랑 사돈이 될 사람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어머니, 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제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넌 고물상 집안이랑 결혼하고 싶니? 너 제정신이야? 난 이 결혼 절대 못해. 내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아유, 열받아. 꼴 보기도 싫다. 저는 어머님 말씀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후 남편이 저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날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 결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님의 반대를 이겨냈을까요? 아니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제 아버지 직업을 반대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정말 잘해주었고 저와 어머니를 계속 설득해서 겨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어머니가 저를 최대한 못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이 몇 번이나 심하게 싸운 것 같았죠. 어머니와 싸우고 온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후 어머님을 뵀을 때 다행히도 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잘해주신 적은 없었어요. 늘 저를 탐탁지 않아 했죠. 제 결혼식 날에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분위기를 보고 아버지도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셨는지 저에게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는 혼수만큼은 아버지가 다 해주고 싶다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제 결혼 자금을 이미 모아두었다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집 가구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가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가구가 새로 왔던데 사돈 어른이 보낸 거니? 네, 가구요? 그래, 너희 혼수 장만하면서 우리 집 가구도 하나 사신 것 같더라. 근데 고물상 하시면서 이 돈은 어디서 났대? 괜히 우리 집이랑 수준 맞추려다가 사돈 어른 가랑이 찢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너가 다시 가져가라. 어머님, 아버지가 저 몰래 준비한 선물인 것 같은데 혹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까요? 몰라,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근데 안 봐도 뻔하지. 고물상 눈이 높아봤자 고물상이잖아. 그리고 이 가구가 새 거인지 폐자원인지 내가 어떻게 믿고 이걸 쓰니? 더러워 죽겠다. 난 너희 집 들어가는 혼수도 사돈 어른이 해주신 건 멀쩡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 아휴, 수준이 안 맞아 정말.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와서 어머님의 반응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님 집에 가구를 보냈을지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제가 무시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보내신 거겠죠? 이렇게 어머님이 저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주며 수치스럽게 만드셨죠. 하루는 가족들끼리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 저것 봐. 못 쓰는 쓰레기들이다. 예, 너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사돈 어른이 매일 저 쓰레기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래도 저렇게 더러운 쓰레기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 쓰레기가 쓰레기지. 더럽고 안 더럽고 못 쓰고 쓸 수 있고 이런 게 어딨니? 그래봤자 쓰레기인걸. 솔직히 너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아무리 재활용된 거라고 해도 같은 물건이면 다 새 거 쓰고 싶어 할걸? 참, 나는 요즘 시대에도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 솔직히 너도 우리 집 시집 와서 참 운 좋은 거지. 아니면 저거 물려받아서 너가 나중에 고물상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니? 어머니는 이렇게 제 아버지를 대놓고 언급하며 저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고 제가 더 잘 돼서 꼭 아버지가 이런 대접 안 받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또 승진했대. 다니는 회사도 대기업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정말 좋게 봤나 봐.
근데 지희, 너는 승진도 안 됐다며? 하긴 유전자가 고물상 아버지인데 너가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우리 아들들은 내 유전자를 받았잖아.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 너도 내가 건물주인 건 알지? 난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 내가 진짜 똑똑하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들은 날 닮았으면 사람 보는 눈도 좋아야 하는데 왜 널 데려왔는지. 아휴. 어머니,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해요. 다음번에 꼭 승진해서 좋은 결과 전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승진이라도 실패한 날이면 어머니는 늘 자신과 자식들을 자랑하며 저와 저희 아버지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매번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셨는데 아버지는 늘 어머님을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둘의 태도가 완전히 반대여서 늘 속이 터지고 화가 났습니다. 지희야, 사부인은 건강 괜찮으시지? 이거 내가 기업 사람들한테 받은 피로회복제인데 되게 비싼 거래. 사돈 가져다 드려. 네? 기업 사람들이 아버지를 왜 찾아와요? 아니 그것보다 이건 아버지가 드셔야지 왜 어머님을 드려요? 아버지, 저희 어머님한테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어머님이 알아주시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속물이신지 아버지도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어허, 지야.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흉보면 안 돼. 속물이 아니라 사돈은 지금 이루어내신 게 많으시니까 현실적으로 늘 사회를 바라보는 거야. 아빠는 또 더 좋은 영양제 많으니까 얼른 사부인 가져다 드려. 그리고 혹시라도 돈 필요하면 아빠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해. 알았지? 아버지가 돈이 어딨다고. 알겠어요. 아버지도 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가 주신 비싼 피로회복제를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정말 웃긴 건 아버지가 준 거라고 하면 더럽고 싼 거라고 안 드시면서 백화점에서 사왔다고 하면 그렇게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같은 피로회복제인데도 말이에요. 참, 그 꼴이 우습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쌓여가던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아주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승진했어. 옆에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도와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나 곧 포상금도 받을 것 같은데 여보한테 다 줄게.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와, 드디어 승진이라니. 진짜 너무 기쁘다. 여보, 정말 나 그 돈 가져도 돼?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아버지 만났는데 트럭이 너무 덜컹거리더라고. 낡기도 했고. 내가 타려고 올라가다가 글쎄 넘어질 뻔했다니까? 내 돈이랑 당신이 준 포상금 합쳐서 아빠 트럭을 바꿔드리면 안 될까? 당연히 되지. 장인어른은 트럭이 낡았으면 진짜 우리한테 말씀이라도 하시지. 난 몰랐네. 여보가 보고 좋은 걸로 바꿔드려.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어머님한테도 앞으로 더 잘할게. 저는 남편과 이 대화를 한 후 정말 오랜만에 빠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차를 바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후 아버지가 탈 만한 트럭을 찾아보았는데 남편의 포상금으로는 턱도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적금을 늘리고 부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도 하면서 주말에 부업까지 하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새 트럭을 받고 웃는 모습을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표 금액을 달성했고 아버지한테 드릴 새 트럭을 샀습니다. 이후 아버지한테 달려갔죠. 아버지의 반응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저 왔어요. 얼른 나와보세요. 뭐야? 왜 트럭을 타고 왔니? 새 거 같은데 누구 거야? 아버지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산 거예요. 남편이 받은 포상금도 좀 보탰고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뭐? 이게 내 거라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다. 너무 고마워. 근데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샀어? 아빠 트럭 있는데. 지금 타고 계신 트럭이 너무 낡았잖아요.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트럭만큼은 제발 새 거 타고 다니세요. 제가 아버지 일 그만두란 말은 이제 절대 안 할 테니까 대신 낡은 트럭만큼은 버리세요. 제가 이 말을 하자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사드릴 걸 그랬나 봅니다. 새 트럭을 모는 아버지를 보며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아버지한테 트럭을 선물해준 일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어! 어머니!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왜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막 써? 어머니 숨 막혀요. 멱살 좀 놓고 말하세요. 아니 아침부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돈이 어딨다고 네 아빠 차를 바꿔줘? 네 아빠, 아니 사돈 어른이 카톡에 올렸더라. 이것 좀 봐라. 우리 딸이 사준 새 트럭하고 떡하니 푸사를 바꿔놨던데 이거 나랑 우리 아들 몰래 너가 산 거 맞지? 진짜 미쳤구나. 돈 아까워 죽겠네. 고물상이 뭐하러 이런 비싼 트럭을 타? 어머니, 제가 제 아버지 차 사주는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형진 씨랑 상의해서 산 거고 제가 프로젝트 도와줘서 형진 씨가 포상금 받은 돈이랑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업까지 해서 열심히 번 돈 모아서 처음으로 사들인 트럭이에요. 웃기고 있네. 전부 다 우리 아들 돈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당장 그 차 팔아서 나한테 그 돈 내놔. 아니면 사돈한테 당장 전화해서 그 돈 우리 아들 돈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고물상 일하면서 참 자식 돈 뜯어먹고 살고 싶을까? 하여튼 이래서 수준 낮은 집안이랑 사돈이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너 당장 그 차 팔아서 돈 내 통장으로 보내. 내가 내일 결혼식에 사돈 어른이 저 트럭 타고 오는지 택시 타고 오는지 무조건 확인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얘기 안 끝냈는데 어디 가세요? 참,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머님은 저렇게 자기 말만 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원래도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제가 용돈 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속물이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돈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평소보다 더 이상했어요. 되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가 잘못한 건 없지만 어머님이 정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버지 성격상 죄송하다고 당장 트럭 보내주겠다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일을 제가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 결국 고민 끝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는데 정말 발이 안 떨어지더군요. 아버지, 혹시 카톡 프로필 사진 제가 사드린 트럭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우리 딸이 사준 건데 여기저기 자랑해야지. 어때? 사진도 잘 찍었지?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카톡 사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옛날 트럭으로 사진 바꿔서 새 트럭을 판 것처럼 딱 일주일만 연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나한테 트럭 사줬다고 뭐라 했니? 아니 돈 보태준 사람은 윤서방밖에 없는데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사실 어머님이 아까 아침 일찍 찾아와서 형진 씨가 번 돈을 막 쓴다고 당장 아버지한테 드린 트럭을 팔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제가 형진 씨 돈 막 쓴다고 말하고 내일 결혼식 때 아버지가 타고 온 차 확인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전화드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별나고 속물인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곧 까먹으실 테니까 잠깐만 연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저 정말 못난 딸이에요. 너 잘못이 어딨어. 사부인이 제정신이 아니신 거지. 참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내 딸을 힘들게 해? 더 이상 나도 사부인한테 잘할 이유가 없겠구나. 아빠가 카톡 푸사 바꿀게. 그리고 내일 너가 사준 트럭 타고 안 갈 테니까 걱정 마렴. 저는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부탁을 드리고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필이면 내일이 둘째 도련님 결혼식이어서 어머님과 아버지가 잠시라도 마주쳐야 해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자기 전에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카톡을 켰는데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프로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들만 탄다던 외제차 사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버지한테 왜 이걸 올렸냐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카톡을 할까 했지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아버지 차일 리도 없고 어머님이 이 사진을 보셔도 아버지 차가 아니라는 걸 알 테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저는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어머님도 잠시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삐까뻔쩍한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딱 봐도 몇 억 원은 하는 고급 외제차인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속물인 어머님이 옆에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누구 차인지 때깔 한번 좋다. 나도 얼른 저런 차 사야 하는데. 그리고 차 문이 열렸는데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 운전석에서 내린 건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차는 어제 아버지 카톡에서 본 차였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차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고물상에서 일할 때의 후줄근한 모습은 전혀 없고 수염도 다 깎고 머리도 정리되어 중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또 명품 양복을 차려입어 성공적인 사업가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조차 처음 본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저는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누구 차를 빌려왔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달려오시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예상치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 차긴 내 차지. 원래 너가 사준 새 트럭을 타고 오려 했는데 정 많은 사부인께서 트럭을 얼른 달라고 하셨잖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차 중에 제일 깔끔한 거 하나 가져와 봤다. 아버지가 이런 차가 있으셨어요? 진짜로요? 그럼 아빠가 고물상이 몇 년 차인데. 아빠 찾아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니까. 차로 하는 재테크라는 말 아니? 자테크라고 예전에 차 몇 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놓은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근데 이 차는 뭐예요? 진짜 사돈 차라고요? 예, 결혼식에 남의 차를 빌려오는 것도 웃기잖아요. 제가 제 딸이 새로 사준 트럭을 타고 오면 사부인이 하도 난리를 칠 것 같아서 그냥 제 차 가져왔습니다. 어떠세요?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어머님은 정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지의 말에 대답도 없이 휘청이며 겨우 올라가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만큼 저도 충격이 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고급 외제차가 아버지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올라왔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둘째 도련님과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과 도련님도 아버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둘은 아버지를 보고 회춘했다고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어이없는 표정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그 순간 저한테 다가와서 정말 끔찍한 말을 해댔습니다. 얘, 너 미쳤니? 내가 트럭 바꿔서 내 통장에 돈 넣으라 했더니 그 돈으로 더 비싼 외제차를 사? 네 아버지 불쌍하면 네 돈으로 해결하던가 왜 우리 아들 돈에 손을 대? 그 돈은 내 돈이라고 했잖아. 당장 네 아버지 외제차 팔아서 그 돈도 나한테 넣어. 아니면 내가 사람들 있는 앞에서 네 아버지 직업 다 밝혀버릴 테니까.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가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랑 형진 씨가 사드린 게 아니라고요. 사돈, 지금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딸한테 제 직업 밝힌다고 협박하셨나 본데 제 직업이 뭐가 어때서요? 제가 이래봬도 사돈보다 돈이 많을걸요? 그 차 제 돈으로 산 거니까 당장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참나, 자존심이 센 성격이신가 보네요. 사돈 어르신이 이왕 저희 대화 들은 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할게요. 그동안 참다 말하는 건데 이건 정말 상도덕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타고 온 차도 제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무슨 돈이 있다고 트럭 판 돈으로 더 비싼 걸 사요? 고물상 하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에 양심도 팔아버렸나 본데 사위 돈으로 고급차를 사고 명품 양복을 사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수준에 맞게 사셔야죠. 당장 저 차 팔고 저한테 그 돈 넘기세요. 그리고 쪽팔린 줄 아시고요. 참 웃기네요. 쪽팔린 줄 알아야 하는 건 둘째 아들 결혼식장에서 시끄럽게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있는 사부인 같은데요. 그리고 이 차는 제 딸과 사위가 사준 게 아니라 온전히 제 돈으로 사둔 겁니다.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돈이 오해한 거니까 당장 제 딸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좋게 말하니까 제가 우스워요? 누굴 바보로 아나? 거지꼴로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왔는데 그걸 누가 믿어? 고물상하면서 쓰레기 팔아봤자 얼마나 번다고 저 고급 외제차를 사냐고? 이래서 사람 직업이 중요한 거야. 쓰레기나 팔더니 아주 거지 근성이 제대로네. 사돈이라고 봐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를 망신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대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제 결혼식까지 와주시다니.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듣고 보니 너무 화가 나서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참 듣기가 그렇네요. 이분은 저랑 동업하고 있는 친환경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그냥 고물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패자원 순환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요. 오늘 대표님이 사돈 총각이 결혼하는데 마침 저희 회사의 직원이라고 해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될 줄 몰랐네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돈 어르신이 회사 대표인 줄 모르고. 한 사람이 회사 대표든 고물상을 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가요?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요, 사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사돈 어른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속물이어서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꼴 보여서 죄송해요. 둘째 도련님, 즉 오늘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한숨을 푹푹 쉬며 고개를 숙이자 주변 사람들이 더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주변을 살펴보니 어머님은 정말 충격을 받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님한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사부인이 정말 좋아할 만한 선물을 들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못 드리겠네요.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서 꺼낸 건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고급 리조트 VIP 회원권이었습니다. 사실 이 회원권은 어머니가 카톡 프로필을 해놓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원하던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회원권을 보고 당장 가져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행동에 어머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지금 저 비싼 회원권을 찢은 거야? 와, 진짜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럴 수 있지? 아까워 죽겠네. 안 돼. 세상에, 저럴 거면 날 주지. 아이고, 아까워라. 아버지가 어머님 앞에서 그 회원권을 당당하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님은 충격을 받아 눈이 커졌고 찢어진 종이 조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의 없고 무례한 사람한테 주긴 참 아까운 선물이죠.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제 아버지를 무시했었는데 이 순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어머님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눈으로 아버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기업 사장님은 웃으며 결혼식장을 빠져나갔고 어머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친척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저분이 정말 고물상 하신다는 분 맞아? 그동안 첫째 아들이 가난한 고물상 사돈이랑 결혼했다고 난리를 치더니 뭐야, 완전 잘 나가는 사람이었네. 참나,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대기업 사장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저렇게 같이 다니는 거 너무 멋있다. 진짜 대단한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고물상이라고 무시하던 시선들도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둘째 도련님은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이미 혼이 나간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도 후회와 걱정이 가득했죠. 남편과 제가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수습해보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어머니가 만든 결과였죠. 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무시하지만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논란의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고급 외제차였어요. 저도 고물상 직업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 아버지가 저 차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결혼식에서 봤던 차를 대체 언제 샀냐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는 그동안 고물상을 하면서 재테크 관련 공부를 하였고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에게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와 기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과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모아서 제가 예전에 하고 싶어 했던 카페를 차려줄 생각이었고 이 고급 외제차도 저 주려고 얼마 전에 사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버지는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동안 사업을 함께 논의해왔던 대기업 사장과 함께 새로운 사업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지역에서 가장 큰 친환경 재활용 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쓸 수 있는 쓰레기를 팔고 계셨던 게 아니라 고물상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큰 흐름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대기업과 동업자가 되었다니. 저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갔습니다. 이후 저는 아버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남편에게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업을 일궈왔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얘야, 혹시 사돈어른 옆에 계시니? 같이 있으면 제발 좀 바꿔주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그런 거라면 옆에서 아버지가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크게 해둘게요.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큰일 났어. 내가 투자한 곳에서 지금 부도가 났어. 전 재산을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생겼다. 주택담보대출도 받아서 곧 돈을 갚지 못하면 집도 날아가는데 어쩌면 좋아.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둘째 도련님이랑 제 남편도 알고 있어요? 네? 아무도 몰라. 알면 아들들한테 나 죽는다. 절대 말하면 안 돼. 너가 사돈어른 설득해서 제발 나 돈 좀 빌려주렴. 사돈이 사실 숨겨진 재산도 많다며. 그냥 고물상인 줄 알았더니 결혼식 때 보니까 완전 대단한 사업가이시더구나. 내가 그런 분을 몰라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니.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혹시 옆에 사돈어른 계시니? 계시다면 빨리 나 바꿔줘, 얼른. 어머님, 아버지 옆에 안 계세요. 그리고 먼저 아들들한테 이 사실 말하세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님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저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늘 성공한 자수성가 건물주로 돈이 많았던 어머님의 집이 넘어가고 전 재산이 날아갔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나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문 앞에서 이 얘기를 모두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한테 절대 시어머니 문제로 손 벌리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이 일을 어떻게든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의 말대로 저는 바로 집으로 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어머님이 망한 사실을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나서는 이 사실을 믿더군요. 남편의 표정은 정말 절망스러워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어머님이 사실 자식들 몰래 고급 사치와 유흥을 많이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그 생활을 즐기기 위해 더 큰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며 고수익 투자에 뛰어드신 거라고 하네요. 심지어 어머님에게 이 위험한 투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머님이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부자 친구였습니다. 그분도 어머님과 함께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한 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 트럭을 새 걸로 바꿔드렸을 때 어머님이 당장 트럭을 팔고 돈을 보내라고 했었잖아요. 생각해보니 그 돈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 투자로 인한 빚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어쩐지 그때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아휴, 어머님은 결국 그 빚 문제로 인해 시댁의 모든 재산을 날렸고 아들들한테도 버림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머님이 너무 밉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부럽다고 하더군요. 사실 어머님의 빚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도 둘째 도련님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둘째 도련님과 어머님이 한바탕 싸웠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내 결혼식장에서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 그리고 하필 그 대상이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랑 동업하는 사돈 어른이냐고. 나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그동안 엄마가 사돈 어른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나한테도 불똥 튈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요즘 상사한테도 미움받고 있어서 다음 승진 걱정인데 사돈 어른이 우리 회사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이게 고물상이 대기업이랑 협업해서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지. 내가 사돈 어른께 사과드릴 테니 걱정 마.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제가 사돈 어른 무시하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 챙겨달라고 예전부터 부탁드렸잖아요. 장인어른이 지금 제일 큰 친환경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시고 대기업들이랑 프로젝트도 앞으로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동안 엄마가 장인어른한테 함부로 굴어서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냐고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고물상한테 잘 보여야 될 상황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몰라, 머리 아파. 정말 돈 많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잘해둘걸. 사돈은 이때까지 왜 그 사실을 숨긴 거야. 아유, 망했어. 어쩐지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님이 그동안 고물상이라고 아버지를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장문을 보내왔는데 아들들과 이런 일이 있었나 보네요. 어머님은 결혼식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후 그동안 저희 아버지를 무시해왔던 모든 행동이 자신과 아들들한테 되돌아올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님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아버지는 어머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억지 행동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한 행동이 너무 신경 쓰였는지 계속 저에게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도련님이 혹시라도 회사에서 잘리진 않을까 걱정하길래 제가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니 걱정 말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당신한테도 이 말 전해달라 했어. 아버지가 재산이 많든 적든 대기업과 협업을 하는 회사 대표든 고물상이든
예전이랑 아무것도 달라지지 말고 그냥 똑같이 대해달래. 그리고 언제든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달라고 했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군요. 제발 불길한 예감이 틀리길 바랬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어. 우리 집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빨간 딱지 붙고 사람들 찾아왔어. 너무 무섭구나. 이제 어쩌면 좋아. 너 돈 좀 없니? 제발 돈 좀 구해다오. 결국 저와 남편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집이 넘어간 것입니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인 듯 울부짖었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 아버지한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몰래 남편에게 어머님을 도와드리라고 돈을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이 너무 죄송해서 이 돈을 못 받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월급을 미리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더군요. 남편이 무슨 말인지 여쭈어봤더니 아버지가 친환경 재활용 센터가 전국으로 확장되어서 지역별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네요. 지금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사업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친환경 재활용 사업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니던 회사보다 복지, 월급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남편의 월급을 정말 두둑하게 잘 챙겨주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월급을 많이 주시는 게 일부러 어머님 빚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배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어머님이 워낙 많은 재산을 투자해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아버지가 하는 사업 전망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아버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듣고 저는 정말 아버지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 도저히 이 생각까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 제안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희가 괜찮으면 사부인도 일을 하는 건 어떨까? 아무래도 지금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할 테고 그래도 우리 일이 지금 하고 계시는 식당 일보단 나을 것 같거든. 일의 강도나 월급 측면에서도 훨씬 괜찮은 것 같고 너희 생각은 어떠니? 장인어른,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신데 빚 때문에 식당에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장인어른한테 잘해드린 것도 아닌데 이런 제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더 잘할게요. 남편은 이 얘기를 듣고 계속 아버지한테 감사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을 부리며 절대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 빚쟁이들이 연락이 오자 어쩔 수 없이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후로도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고 친환경 재활용뿐만 아니라 태양열 에너지 사업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아버지 회사의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하네요. 사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어머님보다 자산이 훨씬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면서 늘 재테크 관련 책을 읽고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한 덕분이었죠. 아버지는 꾸준히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해왔고 이미 부동산과 주식에서 엄청난 성공을 해서 많은 자산을 모아두고 계셨습니다. 전 몰랐지만요.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 계속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고 결혼비용과 혼수 그리고 어머님 선물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늘 찍소리도 못했었네요. 바보같이. 제가 아버지 옆에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아버지는 자산이 얼마가 됐든 평생 고물상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는 게 정말 즐거워 보였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심장 뛸 수 있는 직업을 나중에라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지 이후로도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잘 되었고 지역 친환경 산업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상으로 시작하여 친환경 재활용 산업을 대기업에 제안한 지역 경제계에서 성공한 인물로 신문 기사가 나자 아버지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친구들과 친척들이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아직 가족이지만 저한테는 늘 불청객인 한 사람한테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기사 봤다. 축하한다. 사돈 어른이랑 너는 언젠가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 돈도 많을 텐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니? 이번 투자로 나 정말 일어서야 하거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어머님, 늘 전화해서 계속 같은 소리만 하시잖아요. 저는 돈 없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님한테 빌려드릴 돈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진짜 양심이 없으세요? 한 번 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전 진짜 형진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투자로 성공하고 투자로 인생이 몰락해놓고 또 투자로 일어설 생각을 하는 어머님을 보면 참 재테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투자도 중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절대 저에게 어머님의 사정을 들어주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어머님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어머님이 언제 건물주였던 시절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자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어머님의 몰락이 마냥 속 시원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님도 잘 되고 저랑 아버지도 더욱 잘 돼서 안정적으로 각자 길 걸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안 좋은 끝을 맞이하게 된 시어머니와 달리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명예도 돈도 모두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버지의 직업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직업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던 제 과거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과 버는 돈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공했다가 몰락한 시어머님을 보며 직업엔 귀천이 없어도 사람에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죠. 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한순간인데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이 사업을 더 잘 키워서 제가 정말 성공하게 되더라도 저는 평생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길었던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 사연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생의 후반부를 의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든 여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만 저는 꽤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문제라고 해봤자 당시에 팽배했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딸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네요. 제 친정 아버지께선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엄마께선 원체 어려운 형편 속에 자라나신 분이었어요. 외가는 하도 가난해서 오죽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난 분이셨으니 돈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했던 서름에 비하자면 시집살이로 겪는 각종 구박들을 참아낼 만한 것이라고 엄마께선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겠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제가 딸이기 때문에 남동생보다 예쁨을 받지 못하고 자주 혼이 나면서 사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끼니를 굶으며 사는 것보단 나은 것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 저만의 긍정적인 지점을 찾아가던 아이였죠. 그러다 제가 가진 그 긍정적인 희망이 박살나고야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집의 자랑이기도 했던 자동차가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버린 대형 사고였습니다.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풀숲으로 떨어지셨던 엄마께선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와 제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전 그날 친척집에 가서 그곳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나 해야 하는 것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소식이 들려와서 전 그게 현실이 아닌 줄로만 알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현실이었죠. 내 아들, 불쌍한 내 아들 살려내. 내 손주 강아지 살려내. 이럴 순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늘이 이토록 무심할 수가 있어? 몸부림을 치시는 친할머니의 모습이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척 어른들께서 저를 친정엄마께서 계시는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죠. 그리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 친정엄마의 상태를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우리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엄마까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어린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만 꼭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진심 어린 눈물로 빌어서 그랬던 걸까요? 엄마께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할머니께선 원체 지병이 있으셨던 탓에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 것까지 겹쳐져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가장 어른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방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할머니를 위해선 신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한동안 꽤 오래도록 자책하며 살았죠. 끔찍했던 교통사고는 졸음 운전으로 마주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시려고 친정 아버지께서 차량을 틀다가 벌어진 것이었고, 관련해서 그 어떤 보상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 나갈 일들만 있었죠. 아버지의 사업장은 허무하게 정리가 됐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외가에 비하자면 친가는 그래도 화목하고 가족끼리의 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친가도 엇비슷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큰 사고를 겪은 후 집안의 어른마저 잃어버린 집안은 중심을 잃고 흩어지게 됐죠.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와 남겨진 전,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막하기만 했어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한 탓에 가슴이 갑갑한 것도 더 심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짐승만도 못한 종자들이 달라붙어 집안에 돈을 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죠. 친정엄마께선 아무리 어렵고 기구하고 각박한 환경에서 살아도 내 삶의 주인공이 나란 사실을 잃으며 살아선 안 된다고 여기신 분이었죠. 엄마가 지니신 그 멋진 삶의 가치를 일찍 깨우치기엔 전 어리석은 아이였습니다. 성치 않으신 몸으로 자식을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려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인 사춘기를 보냈었겠죠. 친정엄마께 감사할 줄 모르고 제가 아직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전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가진 채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누리고 있던 생활 수준을 앗아간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게 하든가 줬다 빼앗는 건 무슨 경우냐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운이 좋게 괜찮은 형편의 집안에 태어났던 것일 뿐, 제가 뭘 잘해서 그런 환경을 누려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품고 있었던 원망이 얼마나 가짜는 것이었나 싶네요. 이런 저와는 달리 엄마께선 현명하시고 적응력이 좋으시고 사려 깊으신 분이었으므로 저희 모녀가 건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빠져 지내다가 몇 번 이상한 남자한테 코가 꿰일 뻔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절 재빠르게 눈치채 주시고 말리기도 해주셨죠. 순이야, 네가 가진 불만이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난 다 알아. 내가 널 낳고 키운 엄마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렴. 넌 지금 그 남자하고 절대 어울려선 안 돼. 그건 네 인생 말아먹는 지름길이 될 거야. 저는 반항심에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었으나 정말로 제가 인생을 말아먹게 될까 봐 그것만은 겁이 났고 사양이었기 때문에 엄마께서 단호하게 헤어지라고 평을 하시는 남자들과는 결국에 제가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죄다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어요. 전 여상이 진학을 했다가 끝내 졸업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졸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엄마의 건강이 무척 악화됐었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더 이을 상황이 아니었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에 커다란 미련이 없었기에 별로 안타깝진 않았어요. 묵묵히 친정엄마를 돌보며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잘못된 남자들과 연을 이어갈 뻔했으나 엄마 덕분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꾸준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임을 그 시기에 제대로 깨달았었죠. 동시에 친정엄마께서 편찮으신 몸으로 절 책임지시려고 그간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오셨던 것인지 그 점도 깨닫게 됐습니다. 뒤늦게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효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나 싶었던 엄마께서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찾으셨던 엄마께선 절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이야, 내가 미안하다. 아파서 미안해. 우리 딸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 저를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어주시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별이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정 아버지와 남동생을 떠나보냈을 땐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원망만이 더 강했을 뿐이었으나 친정 엄마의 때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은 지독한 슬픔이 절 덮쳤습니다. 쓰러지셨던 뒤로 꼬박 일주일 버티시다 엄마께선 동이 터오던 새벽녘에 조용히 영면에 드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저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었어요. 순이야, 우리 귀한 딸, 미리 생일 축하한다. 내가 그때까지 못 버틸 것만 같아. 하늘에서 널 꼭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이 부족한 엄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란다. 저는 엉엉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었죠. 엄마와의 영원한 이별이 무섭다고 차마 그 말만은 뱉지 못하고 삼켰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시는 엄마보다 제가 더 무섭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께서 돌아가신 뒤론 경계심 어린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위축되어 있기도 했었죠. 사람들이 절 향해 불길한 년,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일을 쉬면 불안했고 엄마를 후회 속에서 떠나보낸 주제에 감히 쉬면 안 될 것 같아 꾸준히 일을 계속 다녔는데요. 그런 저를 성실하다고 평을 해주며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 선배랍시고 결혼을 권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제 편도 만들 수 있고 제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전 솔깃했지만 엄마께서 제가 이상한 놈한테 코가 잘못 끼일까봐 걱정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려 인생을 망칠 바엔 영영 혼자인 게 나을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낸 묘안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동생이 다 떠났는데 저만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런저라도 결혼하기 괜찮다는 남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합니다. 전 돈이 없어서 눈물 나기 힘든 거, 아껴 쓰느라고 줄임배를 움켜줘야 하는 거, 이런 건 사절이거든요. 돈 걱정은 제가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가 아님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확한 조건을 내건 것이었어요. 그러자 저에게 결혼을 권했던 자칭 인생 선배들이 혀를 내두르며 저마다 고개를 흔들었었죠. 그런 조건의 남자가 저 같은 여자와 대뜸 결혼할 리가 없으니 정신 좀 차리라고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전 굴하지 않았어요. 타협할 이유도 없었죠. 가족도 없으니 무대포 정신을 발휘하며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저의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저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남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쪽에서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가 단호하게 반응을 보였었죠. 그거 혹시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정신병자 사양이란 조건을 깜빡하고 안 넣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정상인이 아닐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 마련된 자리에 나갔고 잘생기진 않았어도 수더분한 인상의 남자를 보고 내심 놀랬습니다. 너무 평범했고 정신병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절 호기심에 만나보고 싶었던 그 남자와 놀랍게도 전 단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 배경엔 민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제를 하기로 한 지 3개월이 지나가던 무렵 남편이 집안에 저와 만나는 걸 들켰던 거예요. 당시 시어머니께선 남편에게 어떤 여자를 붙여주시기라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여자에 관심이 없다는 등 이런 변명을 해대니까 수상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절 만나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되셨죠.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귀한 아들이 고작 저 같은 것과 만나고 있다는 것에 기함을 하셨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안 하고 만나보기만 하겠다는 것도 난 싫어. 무조건 싫고 반대니까 당장 헤어져라. 하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욱 원하게 됐던 것이죠. 엄마께선 생전에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시던 무렵에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해도 친정 아버지와 결혼을 하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여쭤봤었는데 아버지 정도면 어쨌든 자기 처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남자기 때문에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적합하다 그러셨죠. 남편을 보면서 엄마의 발언이 전 떠올랐고 왠지 제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손뼉이 마주쳤고 박수 소리가 났던 겁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생명이 싹튼 것이었죠. 전 원래 달마다 월경이란 걸 규칙적으로 했던 몸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턴 속전속결이었어요. 시댁에서 임신한 몸이 된 절 받아줬던 거죠. 그러나 가뜩이나 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던 시댁 사람들에게 임신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된 저란 존재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 그건 표현이 좀 귀엽네요. 저는 조금의 귀여움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 더 못했던 듯 싶습니다.
저를 눈의 가시로 여기는 시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심란해지던 순간마다 저는 친정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던 보잘것없는 친정을 두었던 탓에 한없이 머리를 숙이시며 사셨지만 그럼에도 가난해서 굶는 생활은 하지 않기에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분의 꿋꿋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라고 못할 거 있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친정엄마처럼 굳건하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볼 요량이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아무 아가씨를 데려다가 놔도 열이면 열 전부 다 너보단 나을 거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너 같은 것한테 눈길이 갔을까? 그걸 막지 못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천후의 한이야.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실격인 것 같아. 너라는 오물을 우리 아들의 인생에 묻히게 두다니. 널 보고 있으면 내가 엄마 자격 실격이란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나쁘구나. 시어머니께선 서슴없이 저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어도 쉽게 귀가 펴지 못할 상황이고 환경이었는데 그런 구박만 듣고 있자니까 정말이지 저야말로 기분이 나쁘더군요. 불러오는 배를 매만지며 기분 나쁜 감정들을 억지로 삼켜내곤 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선 제 머리통을 세게 후려치시기도 했어요. 함께 부엌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제 손끝이 야무지지 못한 게 보여서 당신의 기분이 상했단 것이 저의 죄목이었습니다. 맞은 머리가 아파서 서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선 엄살 떨지 말라며 짜증을 내셨어요. 만일 네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면 등짝이며 엉덩이를 내가 마음먹고 세게 걷어차줬을 일이야. 임신했으니 크게 봐주는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겠다는 명목으로 절 항상 부려먹으셨어요. 가뜩이나 임신을 해서 둔하고 힘들어진 몸으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의 부름에 움직이며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부름에 굼뜨게 행동이라도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격렬한 분노를 표하시며 집안의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도 하셨죠. 온 집안 식구들 불행하게 다 죽어버렸지. 중학교만 간신히 나왔지. 당연히 수준의 재산이랄 것도 없지. 이런 너 같은 며느리를 내가 왜 들였을까? 너 같은 것에게 우리 집안의 핏줄을 봐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야. 너 때문에 내가 화를 참고 사느라 아주 죽겠다. 이러다가 애기 태어나는 것도 보기 전에 내가 화병으로 죽지 않을까 싶네. 너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다면 네 죄를 항상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감히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중죄.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기 전까진 시어머니의 각종 막말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스스로를 괜찮다며 달래봤으나 그게 다 결국은 제 안에서 상처로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매번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보려고도 성격에도 맞지 않은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귀염성 있게 굴려고 많이 해봤었어요. 곁에 다가가 애써 이런저런 말씀도 붙여봤었고요. 그럼에도 항상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야만 했었죠.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나마 가장 복이 났단 생각도 내가 가끔은 드는구나. 그 모질한 대가리를 굴리지도 말고 보기만 해도 답답해서 사람 돌아가시게 만드는 행동 거지도 하지 말고 감히 나한테 의견을 내지도 말란 말이야. 애나 잘 낳고 고분고분하게 입이나 닥치고 살아. 그런 잔소리가 머리 위로 쏟아질 때면 수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전의 인생과 결혼 후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 같아 그 이전까지의 저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자신감이니 하는 감정들도 사라져 있었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우울했고 남들 다 있는 친정이 저한테는 없으니 이 세상에 제 편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철저한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전 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런 모진 소리를 다 들어가며 제가 애지중지 뱃속에서 키워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간의 모든 서름이 씻겨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칭찬 비슷한 것도 들어봤었죠. 아들 낳은 것만은 잘했다. 첫 판부터 바로 아들 낳았으니 이만하면 네가 대역죄인까지는 아닌 듯 싶구나. 고작 그런 것도 칭찬으로 생각해서 전 기뻤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을 볼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 기분이 몰려들었고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턴 복잡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었죠. 자꾸만 친정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시면서 자식을 키워내셨던 건지 친정 엄마가 신기하고 존경스럽기만 했습니다. 일찍 떠나지 않으시고 제 곁에 계속 계셨더라면 제가 지금 이러고 살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육신의 고통을 저버리고 떠나신 그곳에선 아버지와 남동생과 다 만나셨을지, 친할머니와는 어떤 대화를 하실지, 설마 그곳에서도 시집살이가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상상을 해볼 때면 현실을 잊고 푹 빠져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다 상상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무척이나 우울했습니다. 그랬던 절 잡아주었던 존재는 단연 아들이었죠. 팍팍한 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제 눈에 보이는 잿빛 세상을 환한 햇빛만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온 시댁 사람들이 다 제 아들을 예뻐했어요.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얼굴에 자기 할아버지와 삼촌이 보인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들을 보면 다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숨만 쉬어도 경멸의 눈초를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구박을 해대셨던 시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도 아들뿐이었죠. 이러니 제가 아들이 기특해서 어쩔 줄을 모를 수밖에 없었죠. 동준아, 네가 이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엄마가 너를 낳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 대부분 힘든 일이었는데 동준이 네가 태어나줘서 이제 그 힘든 과거도 너무 서럽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일들이 됐어. 내가 널 낳길 정말 잘했구나 싶어.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너를 품을 거란다. 내 인생에서 최고는 우리 아들 동준이 바로 너야. 엄마가 앞으로 최고로 잘 키워줄게. 넌 아무 걱정 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렴. 제 일상을 바꿔준 최고의 낙. 아들을 키우는 재미가 없었다면 전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둘째를 낳기까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6살 터울로 딸이 태어났죠. 시어머니께선 손자가 아닌 손녀는 별로 안 이쁘다고 그런 말씀을 입에 쉬 올리고는 하셨지만 시간이 가면서 호랑이의 이빨은 이미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명랑한 딸은 자라나면서 자기 할머니가 어떤 모진 소리를 하시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매사에 당당했고 똑똑했어요. 시댁 사람들은 딸을 향해 저것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으면 대단한 인물이 됐을 거다 이런 농담도 곧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소리까지 신경 쓰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서 방황을 좀 했는데 그럴 때 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었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냈었죠. 남편의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조를 하며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가진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 시기에도 아들은 존재만으로 저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언제나 딸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시 일어난 남편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간이 나빠져서 허무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시댁 쪽에 간이 안 좋은 가족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듯 싶었어요. 너무나도 허무했고 슬펐으나 자식들을 위해 제가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기 이전에 두 자식들의 엄마였으니까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저는 스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게 관리했어요. 때로는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착실하게 불려나가며 관리를 했고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은 수더분하고 참하고 조용한 여자와 결혼했고요. 반면 딸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된 사위를 따라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낯선 땅에서 사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했지만 딸은 오히려 즐겁다고 했어요. 사위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고 그곳에서 딸은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유산을 겪은 뒤 다시 2년 뒤에 또 한 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만나는 건 어려울 몸인가 봐요.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네가 가장 힘들 텐데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생기면 생기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도 그걸로 좋게.
저는 집안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시집 올 때부터 제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던 며느리와 과거의 제가 겹쳐 보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잘해줬어요. 한 번도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사회생활에서의 실패를 자꾸만 겪은 아들 때문에 제가 도리어 며느리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죠. 저는 아들이 자기 생각만큼 일이 안 흘러간다고 해도 어찌됐든 계속 뭔가를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저에게 재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나중에 먼 훗날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동민은 워낙 옛날부터 자기 앞가림 잘하던 녀석이었고 지금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전 부끄럽게도 그 정도로는 못 살고 있고요. 저도 보란 듯이 해내긴 할 거지만 혹시 어머니가 저희한테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미리 약속해 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미래를 보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의지할 게 필요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잘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요컨대 제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자기가 받고 싶다며 그걸 미리 좀 해결을 해놔 달란 요청이었어요. 전 넌지시 딸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딸은 자기는 워낙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걱정 없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자꾸만 심적으로 약해진다 하니까 그렇다면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재산 정리를 해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도 자꾸만 저에게 조심스런 태도로 재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절 들여다보며 살필 테니 저의 재산은 본인들에게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까지 하더군요. 한참 그런 소리를 들으며 지냈더니 저도 귀에 인이 박히는 것만 같았어요. 차라리 빨리 해결을 해버리자 싶어졌습니다. 나를 잡고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말을 꺼내던 때 아들과 며느리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며느리가 절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일정부터 잡았고요. 왠지 모르게 절 휘둘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고 제 아들에게 제 앞으로 된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각오를 다 마친 일이라 아무렇지 않을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장담하고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이거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저는 기대 수명대로라면 아들과 며느리보다 한참 일찍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몸, 괜히 미련을 남겨두지 말고 아들 부부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장을 가방 안에 집어넣을 무렵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너는 왜 눈물을 보이고 그러니? 울지 마라.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어머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랑 저 앞으로 인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한 번뿐인 게 인생이다. 재산 상속이고 뭐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인생을 보람차게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순하디 순한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제가 마음이 약간 놓였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어쨌든 간 이렇듯 착한 인물을 만나 결혼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새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는데 긴장이 풀리기라도 했던 모양인지 머리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밥을 같이 먹자 그랬는데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어디 식당 가지 말고 여기 근처 커피숍이나 잠시 들려자 그랬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자기도 마침 배가 별로 안 고팠고 오후에 급한 일정이 있기도 해서 오히려 저에게 잘 됐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앞장서더군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잘거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떠들었는데 제가 머리가 맑지 못해 사실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적당히 그냥 대꾸만 해준 뒤 이만 가자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서부터 열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걸 받아놓고서 깜빡하고 안 먹다 오늘 생각나서 갑자기 먹었더니 그 약이 효능 때문에 머리가 조금 맑지 못한 것인가 싶었죠. 집에 가서 잠이나 한숨 자는 게 낫겠더군요. 이만 가자고 하니 며느리가 숨길 수 없이 무척 반색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뒤편에 주차한 차를 가지러 갔고요. 저는 더 앉아있기보단 그냥 바람이나 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커피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근처에 택시 기사님들이 애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 식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어떤 택시 기사 한 분이 절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카페에 같이 계셨던 분 어르신의 며느님입니까? 예? 제 며느리가 맞긴 한데요. 혹시 제 며느리를 아시나요? 지금 차를 빼러 갔기 때문에 금방 이 앞으로 올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택시 기사님이 제 며느리를 아는 사람이라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고만 판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런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삽시간에 택시 기사님이 안색이 어둡게 변하는 겁니다. 어르신, 지금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셔야 해요.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나온 것 같던데 재산 문제라도 정리를 하셨나 보죠? 그게 맞으시다면 부디 저와 어디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대관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오늘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들리나 싶네. 기사님,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더 이상 절대 지나치지 못하겠고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제 딴엔 지금 결단을 내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속는 셈치고 저와 어디 좀 가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놓이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걸 어쩌나 싶었던 그때 며느리가 모는 차가 이쪽으로 오르고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택시 기사님께 남기고 떠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택시 기사님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워낙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이라 기억 속에서 자주 꺼내보지도 못하는 분위기였건만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보며 떠올린 적이 없던 분이시건만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택시기사님의 얼굴에서 제가 친정아버지를 떠올려냈단 말입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택시기사님을 향해 입에서 준비했던 죄송합니다란 말 대신 다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님 말씀대로 어디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렇게 따라 볼게요. 제가 말을 뱉고도 놀라 심장이 막 두근거렸죠. 그러자 택시기사님께선 절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셨어요. 저는 제 앞에 멈춰선 차를 타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컨디션이 영 아니네. 지난주에 가본 병원에 나 다시 들를까 싶다. 바람이나 쐴 겸 택시 타고 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넌 네 볼일 보고 들어가라. 그러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따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얼떨떨해하면서도 금세 수긍을 하더라고요. 전 괜스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아쉽게 구는 것이 사라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이토록 얄팍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된 뒤 택시의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택시 기사님께선 조금의 지체도 없이 출발하셨고 이제부터 저는 설명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며느님을 합니다. 네, 그러신 걸로 보였어요. 근데 어찌 아시는지요? 제 아들도 아시는 모양이던데요. 저와 마치 친형제처럼 자라난 사촌 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한 40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 마냥 시끄럽게 어울려 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형이 언제부턴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한 3년은 좋게 넘었죠.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들하고도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고 그러면서까지 어딘가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촌 형이 저에게도 자기가 믿는 것을 강력히 권하기에 그때 알았습니다. 그 형이 지독한 사이비에 빠져 있단 걸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들려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 며느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택시 기사님의 사촌 형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은 필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단 말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쪽에 관련돼 있단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제가 안색이 파리하게 질리자 택시 기사님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젓고 혀를 끌끈 찬 뒤에 말씀을 이으셨죠. 멀쩡했던 사람도 그런 것에 빠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전 당시에 그토록 심각한 사이비인 줄도 모르고
반쯤은 호기심으로 사촌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신이라 부른 존재를 추앙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장소는 협소한 편이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광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잘라 바친 상태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곳의 열기에 저도 모르게 휩쓸려 갔죠. 사람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유독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어르신 아들과 며느리 되는 인물들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기사님, 그거 확실한 얘기예요? 전 그 두 사람이 설마 사이비에 빠져 있다곤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눈치도 못 챘고요. 그럴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것에 빠져 있단 것인지 당황스러워서 통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두 사람을 안다고 쳐도 어떻게 제가 그 어르신과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어르신을 몇 번이고 언급하며 사진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고 어느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열감기 따위로 인한 게 아니었죠.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부디 제가 이 정신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길 바라며 택시기사님께 추가적인 설명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아니 용을 쓰고서라도 믿고 싶어지지가 않는 얘기를 듣게 됐죠. 그 두 사람은 어르신을 공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집안 재산을 그곳에 다 갖다 바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어르신을 잘 구슬려서 재산 받아내겠다 그러더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 다 물려받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심도 살 테니까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을 받는 모양새인 게 나을 것 같다 그랬죠. 교주란 인간이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조언을 날렸죠. 그 그러니까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고자 해서 사후에 넘기겠다고 한 저의 재산을 그 사이비가 다 꿀꺽한다는 얘긴가요? 저는 철저히 그들의 계략 안에서 움직인 거고요. 안타깝지만 네, 정리하자면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르신도 공물로 원하고 있었어요.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손가락 한 개 따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어르신의 아들과 며느리 부분 무척이나 고무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치겠다면서. 그로 인해 자신들은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얻을 것이고 희생당한 어르신의 영혼도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제 가슴을 치면서 어느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상황이 거짓이길 바랬죠.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가짜기만을 바랬어요. 그러나 택시가 멈춰선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나온 시골 동네의 어느 한적한 곳, 작은 터에 자리 잡은 건물을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싸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선 저에게 본인의 손수건을 내밀어 주셨고 안타깝다는 눈빛을 보내주신 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한번 내려서 저쪽을 둘러보자고 해주셨어요. 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닦으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건물을 향했죠.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어딘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긴 상태였으나 뒤편으로 돌아갔던 택시 기사님께서 절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작은 뒷문이 안 잠겨 있다 했어요. 떨리는 심정으로 가봤지요. 내부로 들어서자 소름이 끼칠 만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엔 분명히 창문이 있는 건물이었건만 희한하게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택시기사님께선 사진이 있는 곳을 대강 안다고 하시며 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곳에서 이 황당무계한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웃고 있으나 어딘가 결의에 찬 묘한 눈빛들을 한 사람들이 사진 속에 들어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냈어요. 제 아들이고 제 며느리네요. 맞네요. 맞아.
사진을 준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어느새 다시 차오른 눈물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렷하게 그 사진을 보기가 싫어 눈물을 그냥 두고 있었네요. 택시 기사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시더니 어느 사진을 한 장 찾아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전 뿌연 시야로 그 사진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아들과 며느리와 셋이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운데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알려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단 걸 정확히 깨닫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부축을 해드릴 테니 어떻게든 힘을 내보세요. 어르신. 거의 혼절을 한 상태였던 전 택시기사님의 간곡한 부름에 간신히 정신 한 줄기를 붙잡아냈습니다. 택시기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시 택시 뒷좌석에 앉고 나서야 조금은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그러고서 살았습니다. 기사님, 이제 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어르신, 아들, 며느리 말고 의지하실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그쪽에 우선 몸을 맡기시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유언장도 없던 일로 하셔야죠. 안 그랬다간 어르신이 정말로 금방 위험해지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사촌 형 따라 그곳에 발을 들였던 것부터 유독 눈에 들어왔던 부부의 얼굴을 잘 기억해 둔 것, 그리고 어르신의 사진을 몇 번이고 받았던 것, 제가 잘 가는 식당 앞에서 어르신 발견한 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라 생각하질 않습니다. 저는 사이비에 빠질 뻔했다 정신을 다 잡은 사람으로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르신을 위해 상황을 준비한 것이 틀림없다 생각드네요. 어르신은 재산도 지키시고 목숨도 지키실 운명인 겁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오열을 하며 저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르짖듯이 한참 내뱉었습니다. 이억만리 외국 땅에 나가 있는 저희 딸이 그 순간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딸이라서 여자라서 차별을 받고 모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제가 딸을 낳고서 아들을 더 위하고 차별을 해온 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딸이 유복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몰아주려고 했던 것을 그것을 딸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란 점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눈뜬 장님이었어요. 전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털어놓지 않은 것은 없었죠. 그러자 딸이 난리가 났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보다 해결책이 없다고 하며 맘 같아선 자기 오빠하고 새언니한테 다 따지고 들며 해결을 보고 싶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살짝 열감기가 있었고 병원에 처방도 있었던 저는 그것을 핑계 삼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을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것을 직접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변을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를 한 뒤 딸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일부러 당일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제발 미리 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딸과 사이가 간청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렸다가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가 위험한 사이비에 빠져 있던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에 다녀오려고 한다. 가서 언제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려고 해. 그리고 재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섣불리 유언장을 작성한 것 같아서 그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튼튼하잖니? 다음에 나중에 재산 얘기 나눠도 늦지 않아.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꾸나. 네? 어머니,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미한테 가신다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요.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다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말씀을 바꾸시는 건데요? 어머님,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어머니만 철석같이 믿고 다 준비를 해뒀는데 이러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뒤에야 너희들이 그 재산 받을 거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들 날린 거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유언장 작성하고 나서 일찍 죽을 거라고 확신들이라도 했던 거야? 그래? 대체 무슨 준비를 했단 건데? 제가 따지고 들자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둡게 변한 낯빛들이 볼만하더군요. 완전히 한 방 먹었단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택시기사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생각나더군요. 기사님의 사촌 형은 그래서 아직도 그곳을 못 빠져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신경을 못 끄고 촉각을 기울이며 지내고 있는 거죠. 제 사촌 형도 그렇고 어르신의 아들, 며느리 부부 두 사람도 그렇고 쉽사리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이비가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가 봐요. 사람 정신을 갉아먹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듣기론 그 두 사람은 세 번의 유산을 겪고 난 고통 때문에 사이비에 빠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픔을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 쉽진 않을 겁니다. 정신 차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요. 부디 저나 어르신이나 좋은 소식 살면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두 번 유산을 겪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모르던 한 번의 유산이 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절 구해주신 택시기사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전 속으로 돌아가신 제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왠지 그분들이 하늘에서 절 지켜주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전 무사히 딸과 사이가 지내는 곳으로 와서 심신의 요양을 거치며 평안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에선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간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별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제가 재산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들이 절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부 다 따지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 사이비를 눈치챘다는 사실도 밝혔고요. 그러자 아들은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잊지 않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간혹 들려오긴 하지만 전 되도록 신경을 내려놓고 살려고 해요.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은 제가 지고 가야 할 짐이겠지요.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어느 고풍스러운 단독 주택의 창가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 봤습니다.